이 이야기는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바다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2012년 미얀마에서 온 23살 청년이 태국 항구에서 어선을 탔어요. 계약서에는 석 달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석 달만 일하면 고향에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배는 항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6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요. 가족이 태국 경찰에 신고했을 때 돌아온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그 배는 기록에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배라고. 그런데요, 바다 어딘가에서 그 배의 무선 신호가 잡히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다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벽도 없고 철창도 없는데 나갈 수 없는 감옥이요. 사방이 물이니까요. 육지가 보이지 않으면 그게 감옥이에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감옥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웅이라는 이름의 청년입니다. 본명은 아니에요. 이 사건을 추적한 기자들이 그의 안전을 위해 붙인 가명이죠. 아웅은 미얀마 남부 타닌타이 지역 출신이에요. 논농사를 짓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2010년대 초반 미얀마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아웅도 23이 되던 해에 마을을 떠났어요. 목적지는 태국이었습니다. 태국 남부 항구 도시 송클라. 거기에 가면 일이 있다는 소문이었죠. 어선을 타면 석 달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미얀마 시골 마을에까지 퍼져 있었어요. 소문의 출처는 브로커였습니다. 한국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일종의 인력 사무소 같은 건데요. 공식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국경 근처에서 사람을 모아서 태국 쪽으로 넘겨주는 중간 업자들이었죠. 아웅이 만난 브로커는 미얀마 사람이었어요. 같은 말을 쓰니까 믿었던 거예요. 고향 선배뻘 되는 남자였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석 달이면 집 짓는다. 이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계약서 같은 건 있긴 했는데 태국어로 적혀 있었거든요. 아웅은 태국어를 못 읽었습니다. 그래도 서명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아웅이 바보라서 속은 게 아닙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아웅 같은 청년이 한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파견한 조사단이 나중에 추정한 숫자가 있는데 2010년대 초반 태국 원양어선에 타고 있던 이주 노동자가 최소 수만 명이었다고 해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아웅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 같은 곳에 도착한 거죠. 아웅이 송클라 항구에 도착한 건 2012년 3월이었어요. 국경을 넘는 데만 열흘이 걸렸는데 그 과정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항구 이야기를 하죠. 송클라 항구는 태국 남부에서 가장 큰 어항 중 하나예요. 냄새가 먼저 옵니다. 생선 비린내, 기름 냄새. 그리고 바닷바람이 그걸 뒤섞어서 항구 전체에 뿌리는 거죠. 배가 수백 척은 있었는데 크기가 다 달랐어요. 큰 건 진짜 큰데 작은 건 그냥 나무배 수준이었거든요. 아웅이 타게 된 배는 중간 크기였어요. 길이가 한 25m쯤 됐다고 하는데 이름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름이 칠해져 있었는데 그 위에 다른 이름이 덮어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알아볼 수 없었죠. 나중에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배에 오르기 전에 브로커가 아웅에게 여권을 맡기라고 했어요. 바다에서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내가 보관해 줄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웅은 여권을 건넸어요. 그 순간 아웅의 신분증명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는 서류상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된 거죠. 배에 탄 사람은 아웅 포함 22명이었어요. 대부분 미얀마 사람이었고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도 4-5명 있었어요. 태국 사람은 선장과 부선장 이렇게 둘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주 노동자였어요. 선장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아웅은 나중에 그를 그 남자라고만 불렀습니다. 나이는 50대쯤으로 보였고 얼굴에 흉터가 하나 있었대요.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는데
눈이 무서웠다고 해요. 쳐다보는 게 아니라 쟤는 눈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볼 때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은 출항은 밤에 이뤄졌어요.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보통 어선은 새벽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아웅이 탄 배는 밤 10시쯤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불도 최소한만 켜고요. 항구를 빠져나갈 때 다른 배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가는데 아웅은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옆에 있던 미얀마 출신 남자가 아웅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배를 타본 적 있냐고. 아웅이 없다고 하자 그 남자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그 남자 눈에 뭐가 있었는지 아웅은 나중에야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었어요. 포기였거든요. 항구를 벗어나자 불이 전부 꺼졌어요. 바다 위는 진짜 어두워요. 도시에서 살아본 분들은 상상이 잘 안 될 텐데 달이 없는 밤바다는 위도 아래도 전부 검은색이에요.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안 보이거든요.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그 안에 배 한 척이 떠 있는 거예요. 아웅은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배 아래 선실이 있긴 했는데 사람이 22명이 눕기엔 너무 좁았거든요. 천장이 낮아서 앉으면 머리가 닿을 정도였고 환기가 안 돼서 공기가 텁텁했어요. 땀 냄새, 생선 기름 냄새, 디젤 냄새가 뒤섞여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첫날 밤이 지나고 이틀째 아침이 왔을 때 아웅은 갑판에 올라갔어요.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육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360도 전부 바다였죠. 그때 아웅이 느낀 감정은 공포가 아니었대요. 공허함이었다고. 도망칠 방향이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이해한 거예요. 그날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작업은 단순했어요. 그물을 내리고 기다리고 올리고 생선을 분류하고 얼음에 채우고 다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20시간씩 했습니다. 20시간이요. 잠은 4시간. 그것도 한 번에 자는 게 아니라 2시간씩 2번 나눠서 자는 거였어요. 첫 주는 그래도 버텼어요. 몸이 아팠지만 석 달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문제는 첫 달이 지나고 나서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됐는데 항구로 돌아간다는 말이 없었어요. 아웅이 옆에 있던 캄보디아 출신 남자에게 물었죠. 언제 돌아가느냐고. 그 남자가 아웅을 한참 쳐다보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배는 없어. 아웅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 표정이 너무 담담한 거예요. 화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하는 얼굴이었거든요. 날씨 얘기하듯이. 그때부터 아웅은 세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요. 갑판 아래 선실 구석에 손톱으로 금을 그었어요. 하루에 하나씩. 이게 나중에 이 사건의 유일한 물리적 증거가 됩니다. 2달째에 접어들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장이 처음으로 빚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브로커한테 받은 돈, 국경 넘는 데 든 돈, 배에 타는 데 든 돈, 먹는 밥값, 물값 전부 합치면 아웅이 갚아야 할 돈이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쯤 됐어요. 아웅이 받기로 한 월급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였거든요. 석 달이면 60만 원이죠. 빚이 500만 원인데 석 달 일해봐야 60만 원. 계산이 안 맞잖아요. 처음부터 안 맞는 구조였던 거예요. 이래도 빚이 안 줄어드는 구조. 이걸 아웅이 깨달은 건 배 위에서 2달을 보낸 뒤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석 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아웅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배가 가끔 멈춰요. 엔진이 꺼지고 그물 작업도 안 하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보통은 그냥 쉬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배가 멈추면 수평선 끝에서 다른 배가 나타났거든요. 큰 배였어요. 아웅이 탄 배보다 서너 배는 큰. 그 배가 다가오면 선장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창고에 쌓아둔 생선을 전부 갑판으로 올리라고 소리치고 노동자들을 닥달했죠. 그리고 큰 배가 옆에 붙으면 생선을 전부 건너편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걸 환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바다 한가운데서 물건을 배끼리 주고받는 거죠. 이게 합법일 수도 있어요. 원양어선이 잡은 물고기를 큰 운반선에 실어서 항구로 보내는 건 원래 있는 일이거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생선은 큰 배로 옮겨지는데 사람은 안 옮겨지는 거예요. 아웅은 큰 배가 올 때마다 생각했대요. 저 배에 타면 항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환적이 끝나면 큰 배는 그냥 떠났어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요. 한 번은 캄보디아 출신 남자 하나가 큰 배 쪽으로 뛰어가려고 했어요. 환적 작업 중에 큰 배 갑판으로 올라가려고 한 거죠. 부선장이 그걸 봤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그 남자는 다음 날부터 갑판이 아니라 배 아래 기관실에서 일하게 됐어요. 기관실이 어떤 곳이냐면 디젤 엔진 바로 옆이에요. 소음이 어마어마하고 온도가 40도가 넘거든요. 환기도 안 되고요. 거기서 엔진 관리를 하는 건 일이 아니라 벌이었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웅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배는 항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큰 배가 바다 위로 와서 물고기만 가져가요. 물고기는 항구에 도착하고 시장에 팔리고 가공돼서 세계 각지로 수출되죠. 하지만 물고기를 잡은 사람들은 영원히 바다 위에 남는 겁니다. 배가 항구에 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도 기록이 안 돼요. 입국 기록도 없고 출국 기록도 없고 어선 탑승자 명단에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가 존재하는 세계의 식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아웅이 금을 긋는 손톱이 점점 짧아졌어요. 석 달치 금이 벽에 가득 찼는데 선장은 한 번도 돌아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넉 달째의 아웅은 두 가지 변화를 겪었어요. 첫 번째는 몸이었습니다. 하루 20시간 노동에 먹는 건 밥 한 그릇과 물 조금이었거든요. 생선은 잡는 거지 먹는 게 아니었어요.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물을 당기다 쓰러지는 사람이 나왔어요. 쓰러지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찬물을 끼얹어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켜요. 약 같은 건 없었어요. 두 번째 변화는 더 무서웠어요. 아웅의 안에서 뭔가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 감각이요. 바다 위에서 오래 있으면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진다고 해요. 일하는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 모르게 되고 자는 시간도 뒤죽박죽이 되고 어느 순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몇 월인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웅이 벽에 금을 그은 건 그래서였어요. 그게 없으면 시간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금을 긋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웅은 자기가 어제 금을 그었는지 안 그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하루를 건너뛰었을 수도 있고 하루를 더 그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그때부터 의미가 없어졌죠. 5달째의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아웅이 갑판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선실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사람 소리였는데 비명은 아니었어요. 낮게 깔린 뭔가를 참는 듯한 소리였죠. 아웅이 가봤더니 미얀마 출신 노동자 한 명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몸이 떨리고 있었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웅이 선장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선장이 와서 한번 내려다보더니 돌아섰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 노동자는 사흘을 더 버텼어요. 사흘 동안 선실 구석에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웅이 물을 가져다 줬고 캄보디아 출신 한 명이 자기 밥을 나눠줬지만 약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었어요. 사흘째 아침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아웅이 대답을 들어야 하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선장은 그날 저녁에 노동자들을 전부 갑판에 모았어요. 시체가 갑판 위에 있었습니다. 천으로 덮여 있었는데 발이 삐져나와 있었거든요. 아웅은 그 발을 봤다고 해요. 맨발이었고 발바닥이 갈라져 있었대요.
선장이 뭐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태국어로 말했으니까요. 부선장이 미얀마어로 통역했는데 내용은 이거였어요. 이 사람은 아파서 죽었다. 바다에서 아프면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아프지 않는다. 그리고 시체를 바다에 넣었습니다. 아무 의식도 없었어요. 기도도 없었고 잠깐의 침묵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서 난간 너머로 넘긴 거예요. 물에 닿는 소리가 났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아웅은 벽에 금을 긋다가 멈췄습니다. 손톱이 벽에 닿아 있었는데 그어지지가 않았어요. 손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이유였죠. 아웅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을 긋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고. 날짜를 세면 뭐가 달라지냐고. 어차피 아무도 이 숫자를 보지 않을 텐데. 그래도 아웅은 금을 그었어요. 왜냐면 그걸 멈추는 순간 자기가 사람이 아니게 될 것 같았거든요. 6달째 배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22명이었던 노동자가 19명이 됐거든요. 한 명은 죽었잖아요. 나머지 2명은요? 아웅은 확실히 모릅니다. 한 명은 밤에 갑판에서 사라졌어요. 다음날 아침에 없었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빠진 건지 스스로 뛰어든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묻는 게 위험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머지 한 명은 환적돼 큰 배로 옮겨진 거였어요. 이게 이상하죠? 아까 사람은 안 옮긴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안 옮겨요. 그런데 이 한 명은 옮겨졌거든요. 문제는 그 사람이 가장 건강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일을 잘했고, 가장 말이 없었고, 가장 문제를 안 일으킨 사람. 왜 그 사람이었을까요? 좋은 데 간 걸까요? 나쁜 데 간 걸까요? 아웅은 모릅니다. 답을 아는 사람은 아마 선장뿐이었을 거예요. 이 즈음에 아웅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배에는 규칙이 있다는 걸요. 말로 알려주는 규칙이 아니라 알아서 깨달아야 하는 규칙. 첫 번째, 질문하지 말 것. 두 번째, 아픈 티 내지 말 것. 세 번째, 큰 배가 올 때 눈을 맞추지 말 것. 네 번째, 밤에 갑판 끝으로 가지 말 것. 이 규칙을 어긴 사람은 두 부류였어요. 사라지는 사람과 기관실로 내려가는 사람. 아웅은 살아남는 쪽을 택했습니다. 질문을 멈추고 아픈 걸 참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사람이 죽어도 사라져도 그냥 그물을 당겼습니다. 그런데요, 7달째 아웅은 규칙을 하나 어기게 됩니다. 7달째 아웅은 배 안에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들어갔어요. 조타실이었습니다. 선장만 드나드는 배 맨 앞쪽 위층에 있는 조종실이요. 노동자들은 절대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었죠. 거기 올라간 이유는 단순했어요. 선장과 부선장이 둘 다 갑판 아래에 있었고 새벽이라 다른 사람들도 잠들어 있었거든요. 아웅이 거기서 뭘 본 거냐면요. 무전기였어요. 선박에 달려있는 통신 장비. 무전기 옆에 작은 화면이 있었는데 거기에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좌표였습니다. 이 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숫자. 아웅은 숫자의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챘죠. 화면 옆에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태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숫자가 3줄로 나열돼 있었어요. 각 줄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웅은 태국어를 못 읽지만 숫자와 날짜는 읽을 수 있었거든요. 날짜 중 하나가 다음 주였어요. 그리고 그 날짜 옆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아웅은 그게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한 가지는 느꼈죠. 다음 주에 뭔가 온다는 거. 큰 배가 또 올 거라는 거. 아웅은 조타실에서 나오면서 한 가지 더 봤어요. 무전기 아래쪽에 서류 봉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종이 한 장이 반쯤 빠져나와 있었거든요. 거기에 사람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19개. 아웅은 글자를 다 읽진 못했지만 미얀마식 이름과 캄보디아식 이름이 섞여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19개 이름 중 3개의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취소선이요. 그중 하나는 죽은 사람 이름이었을 거예요. 다른 2개는 사라진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아래에요. 새로운 이름이 3개 더 적혀 있었어요. 아직 배에 없는 사람들 이름이요. 아웅은 그때 이해한 거예요. 다음에 큰 배가 올 때 물고기만 오는 게 아니라 사람도 온다는 걸요. 줄어든 만큼 채워 넣는 거예요. 사라진 자리에 새 사람을 넣고 다시 돌리는 거죠. 이 배는 멈추지 않아요.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 아웅은 공포를 느꼈다고 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공포를요. 지금까지는 여기서 못 나간다는 공포였거든요. 그런데 그건 나간 사람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죽거나 사라지거나 옮겨지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 배에서 빠지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공포는 이거였어요. 내가 빠지는 방식을 내가 고를 수 없다는 것. 선장이 정하는 거예요. 누가 남고 누가 가고 누가 사라지는지 전부 그 남자 손에 달린 거였죠. 아웅은 조타실에서 나온 뒤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문제는 방법이었죠. 사방이 바다인데 어떻게 도망칩니까? 수영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이 해역이 어디인지도 정확히 모르고요. 그런데 아웅은 조타실에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냈어요. 화면에 나오던 숫자 옆에 작은 지도가 있었거든요.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육지처럼 보이는 형태가 있었어요. 섬이었을 수도 있고 해안선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웅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배가 항상 같은 바다만 도는 게 아니라 가끔 육지에 가까워지는 때가 있다는 거. 아웅은 기다렸어요. 다음에 배가 육지 가까이 지나갈 때를요. 그물에 잡히는 물고기가 바뀌었어요. 깊은 바다 물고기가 아니라 얕은 바다에 사는 종류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아웅은 어부가 아니니까 물고기 이름은 몰랐지만 색깔이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물 색깔도 달라졌습니다. 깊은 바다의 짙은 남색이 아니라 좀 더 밝은 초록빛이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아웅은 수평선 끝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빛이었어요. 아주 희미한 주황색 빛. 배의 불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었어요. 육지의 빛이었습니다. 마을이든 도시든 사람이 사는 곳의 빛. 아웅이 8달 만에 처음 본 육지의 흔적이었죠. 아웅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빛이 보이는 건 아웅만이 아니었거든요. 선장도 봤을 거예요. 육지 가까이 오면 선장은 항상 경계를 했어요. 밤에 갑판에 나오는 사람 수를 세고 노동자들을 선실에 가둬놓는 경우도 있었죠. 아웅은 바로 뛸 수 없었어요.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회가 온 건 사흘 뒤 새벽이었어요. 배가 엔진을 끄고 멈춰 있었습니다. 환적 대기 중이었던 것 같아요. 큰 배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선장과 부선장이 조타실에서 무전 통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노동자들은 갑판 아래 선실에 있었고요. 아웅은 선실 구석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잠든 척 하면서요. 옆에 누워있던 캄보디아 출신 남자가 아웅의 눈이 떠져 있는 걸 봤어요. 둘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디 가느냐고. 아웅이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던 빈 물통을 아웅 쪽으로 밀었어요. 물이 반쯤 차 있었죠.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게 작별이었습니다. 아웅은 선실을 빠져나와 갑판으로 올라갔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고 바다는 검었지만 멀리서 그 빛이 보였어요. 주황색 빛. 어제보다 약간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웅은 갑판 끝에 섰어요. 난간을 잡았습니다. 바다를 내려다봤죠. 검은 물이 출렁이고 있었어요. 이 순간 아웅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수영을 할 수 있을까? 거리가 얼마나 될까? 상어가 있을까? 그런 게 아니었대요. 그냥 하나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 여기가 내 끝이면 안 된다. 아웅은 뛰어내렸어요. 물통 하나를 안고요. 바다에 닿는 순간 숨이 막혔다고 해요. 물이 차가운 게 아니라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 옷이 물을 먹으면 몸무게가 2배가 되거든요. 아웅은 배 위에서 미리 윗옷을 벗어뒀어요. 바지만 입고 뛰어든 거죠. 물 위에 떠오른 순간 뒤를 돌아봤어요. 배는 어두운 덩어리처럼 물 위에 떠 있었고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조타실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지만 갑판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웅은 빛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헤엄쳤는지 모릅니다. 아웅 본인도 몰라요. 1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3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바다에서 헤엄칠 때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파도가 치면 앞이 안 보이고 소금물이 눈에 들어가면 빛도 안 보이고 그냥 팔을 젓는 거예요.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아웅이 기억하는 건 한 가지예요. 어느 순간 발에 뭔가가 닿았다는 거. 모래였어요. 발밑에 모래가 있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감촉이었다고 해요. 해변이었어요. 작은 해변. 어디인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쪽 해안이었어요. 아웅이 탄 배가 말라카 해협 부근을 돌고 있었던 거예요. 아웅은 해변에 기어 올라가서 쓰러졌습니다. 모래 위에 엎드린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달 동안 하루 20시간 일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쉴 수가 없었어요. 날이 밝으면 배에서 아웅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고 찾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요. 어선이 해안 가까이 와서 보트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웅은 일어나서 해변을 벗어났어요. 맨발로요. 신발은 배에 두고 왔으니까. 해변 뒤로 숲이 있었는데 열대 정글이었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고 땅이 질퍽하고 모기가 구름처럼 날아다니는 곳이었어요. 아웅은 그 정글을 사흘 동안 걸었습니다. 맨발로요. 물통 하나 들고요. 사흘이라는 시간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신발도 없이 정글을요. 발바닥이 째지고 벌레에 물리고 길도 없는 숲을 그냥 한 방향으로 걷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 나올 때까지. 사흘째 되는 날 아웅은 마을을 발견했어요. 인도네시아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아웅은 마을 입구에서 쓰러졌고 주민들이 그를 발견했어요. 아웅에게 여권은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없었고요.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미얀마어밖에 할 줄 몰랐으니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아웅을 보자마자 상황을 이해했다고 해요. 왜냐면 아웅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그 해변에 떠내려온 사람이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아웅이 인도네시아 어촌 마을에서 구조된 뒤 그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웅에게는 신분을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여권은 브로커가 가져갔고 배 탑승 기록은 애초에 없었고 인도네시아 입국 기록도 당연히 없었어요. 서류상으로 아웅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경찰이 아웅을 조사했는데 처음에는 불법 입국자로 봤어요. 밀입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웅이 아무리 배 이야기를 해도 경찰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바다에서 몇 달이나 갇혀 있었다? 배가 항구에 한 번도 안 돌아왔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런데 아웅의 몸이 증거였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보고서에 적은 내용이 이래요. 영양실조, 피부에 염증 자국 다수, 손바닥과 손가락의 그물에 의한 만성 상처, 발바닥 열상, 그리고 몸 여러 곳에 오래된 멍 자국, 한두 번 맞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생기는 종류의 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 안쪽에 작은 화상 자국들이 있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둥근 모양 담뱃불이었죠. 누군가 아웅에게 담뱃불을 지진 거예요.
언제, 왜, 누가, 아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을 때도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웅의 사건이 알려진 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던 국제인권단체 활동가가 이 사례를 접하면서예요. 그 활동가가 아웅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태국 쪽 언론에 연락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태국 당국에 아웅이 탔던 배에 대해 조회를 요청했을 때 답이 돌아왔습니다. 해당 선박은 등록 기록에 없다. 존재하지 않는 배라는 거예요. 아웅이 기억하는 건 배의 대략적인 크기와 이름이 덮어 씌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송클라 항구에서 출항했다는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송클라 항구의 출항 기록에 그런 배는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배, 존재하지 않는 노동자, 존재하지 않는 항해.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시스템이에요. 나중에 국제조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건데요. 태국 원양 어선 중 상당수가 이중 등록을 하고 있었어요. 배 이름을 수시로 바꾸고 서류를 조작하고 선적 국가를 다른 나라로 돌리는 거죠. 한 척의 배가 서류상으로는 세 척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세 척이 한 척으로 합쳐지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배가 존재하지 않으면 배에 탄 사람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노동법도 적용 안 되고 최저임금도 없고 산재 보상도 없어요. 죽어도 기록이 안 남습니다. 아웅의 이야기가 보도된 후 비슷한 증언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배를 탔고 여권을 뺏겼고 바다 위에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 가장 오래된 경우는 10년이었어요. 10년이요. 바다 위에서 10년을. 이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태국에서 가공돼서 유럽과 미국의 대형 마트 진열대에 올라간 거예요. 새우, 참치, 통조림, 냉동, 생선. 우리가 흔히 먹는 것들이요. 공급망을 추적하니까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식품 회사들이 줄줄이 연결됐습니다. 전 세계 식탁 위에 생선 뒤에 바다 위 감옥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터진 건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였어요. 미국 언론과 영국 언론이 집중 보도를 했고 유엔 조사단이 태국을 방문했어요. 태국 정부에 압력이 들어갔고 어업법이 개정됐고 일부 선박이 적발되고 선주가 기소됐습니다. 아웅의 이야기도 그 조사 과정에서 하나의 사례로 기록됐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웅이 탈출한 뒤 그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에 없는 배니까 추적이 안 돼요. 아웅이 기억하는 정보만으로는 특정 배를 찾을 수 없었어요. 배 이름은 바뀌었을 거고 지금은 다른 해역에 있을 수도 있고 아예 해체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웅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조타실에서 본 무전기 주파수요. 숫자 자체는 기억 못하지만 화면에 떠있던 주파수 대역이 일반 어선 통신 주파수가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전문가에게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군용이나 특수통신에 쓰이는 대역이었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배가 단순한 어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불법 어업 네트워크가 단순히 돈 몇 푼 아끼려는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통신망까지 갖추고 운영되는 시스템이었다는 뜻이죠. 조사관들이 위성으로 안담한 해역과 말라카 해협 일대의 선박 움직임을 추적한 적이 있었어요. 정상적인 어선은 항구에서 출발해서 일정 구역에서 조업하고 돌아오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선박은 패턴이 달랐어요. 항구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 같은 해역을 몇 달째 빙빙 도는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큰 배 한 척이 그 배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떠나는 패턴. 위성 사진에 찍힌 그 배들 안에 아웅이 탔던 배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바다 어딘가에서
비슷한 배가 떠 있을 수도 있죠. 안에 누군가를 태우고요. 아웅은 인도네시아에서 몇 달을 보낸 뒤 국제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미얀마에 돌아갔어요. 마을에 돌아왔을 때 가족이 아웅을 바로 못 알아봤다고 해요. 머리카락은 허옇게 샌 부분이 있었고 23세 나간 사람이 30처럼 보였다고. 아웅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처음 한 말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기자가 아웅의 어머니를 인터뷰했을 때 나온 건데요. 우리 아들이 아닌 줄 알았다고. 아웅은 마을에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배가 흔들리는 느낌이 난다고. 바다 소리가 들린다고. 그리고 새벽마다 벽을 더듬었다고 해요. 금을 그을 자리를 찾으려고. 아웅의 벽에 남아있던 금은 190 몇 개까지 세워져 있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나중에 비슷한 배에서 탈출한 다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아웅이 탔던 배의 선실벽에 금이 있었다고 해요. 그 금을 본 새로운 노동자가 이전에 누군가 여기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그 새 노동자도 금을 긋기 시작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어느 순간 금을 긋다 멈추는 날이 왔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15년 국제조사가 한창이던 때 태국 정부가 불법 조업 어선을 일제 단속했어요. 항구에 정박한 배들을 전수조사한 건데요. 그 과정에서 한 척의 어선 선실에서 벽에 새겨진 금들이 발견됐습니다. 금은 수백 개였어요. 손톱으로 긁은 금, 못으로 새긴 금, 뭔지 모를 날카로운 것으로 그은 금. 한 사람이 그은 게 아니었어요. 높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간격이 다른 금들이 벽 전체에 빼곡했거든요.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시기에 같은 벽에 금을 그은 거예요. 가장 오래된 금은 나무가 변색될 만큼 시간이 지나 있었고 가장 새로운 금은 아직 나무색이 밝았습니다. 그 금들이 총 몇 개인지는 공식적으로 세어지지 않았어요. 기사에는 수백 개라고만 나왔습니다. 수백 개의 금, 수백 개의 하루, 수백 개의 오늘도 살아있다는 표시. 그런데 그 금을 그은 사람들이 전부 살아서 나왔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바다가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도 안다만 바다 어딘가에는 불 꺼진 배가 떠 있을 거예요. 안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